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아세안 물류 싱크 비즈 포럼에 참석하신 국내외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물류 수요가 급증하고 이 물류 산업도 시대와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아세안 물류 싱크 비즈 포럼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피아타 국제물류협회 2022 조직위원회,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와 연계되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자칫 그동안 공들여 유지했던 이 방역 체계에 무리가 없도록 이번 행사는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내외에서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포럼에는 아세안 지역의 물류협회와 기업을 대변하는 아파, 아세안 물류협회 연맹 관계자분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오전 9시,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오전 8시. 매우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진 의미가 많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죠.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후에 한아세안 싱크테크들 간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연구 또 정례적인 포럼 개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입니다. 2022 이 피아타 국제물류협회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국제물류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피아타 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전략 포럼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년 총회가 부디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이 피아타 부산 총회 개최 경과를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2020년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죠. 2년 동안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이 해외 참석자분들께서도 부산 총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 직무대행께서 개회사 겸 환영사로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종덕입니다. 오늘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2021 한 아세안 물류 싱크 앤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찾아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 오늘 직접 현장에 참석해 주신 피아타 2022 국제물류협회 총회 김병진 조직위원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실 유키 누구라하완 아세안 물류협회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사는 지난 2019년 한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에 실무진급에서 정례적인 포럼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한 아세안 싱크탱크 간의 공동 발전을 위해 정례적인 포럼을 개최하자는 데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우리 연구원에서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고, 다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올해 처음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 코리아 포럼 주관에 함께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그 의미도 더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신남방 정책 하에 한 아세안 관계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도 그 전해와 비슷한 수준의 교역이 유지가 되었으며,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신남방 정책 플러스를 토대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큰 화두로 떠오른 글로벌 공급 사슬 재편은 우리로 하여금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일에는 최초로 한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해양, 사이버 안보 등 안보 분야에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세안 각국의 특성에 맞도록 협력 분야와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지원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은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로드맵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은 Beyond the Era of Digitalization and Decarbonization 주제하에 정책 및 비즈니스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정책 섹션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책연구기관 및 국외 연구기관, 정부기관이 참여하여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더불어서 한 아세안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 시대에 한 아세안 물류 기업의 협력 방안과 물류 산업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협동 사업의 기회를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 간다면 국제 협력의 시너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포럼을 통해서 한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 모색되기를 희망하고 연구 분야에서도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해를 시작으로 한 아세안 간 물류 협력이 실질적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개회사 겸 환영사로 오늘 이 행사의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한 아세안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협력을 약속하고 또 확대해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22 피아타 국제물류협회 부산총회 김병진 조직위원장님께서 축사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한국국제물류협회 명예회장 겸 피아타 2022 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아 있는 김병진입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옵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 직무대행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 저희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아시안 물류협회 연맹 아파 6기 회장과 알빈추 부회장님 그리고 스텔리림 명예 총장님 모든 분께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직접 한국으로 초청을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해 뵙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오늘 이 자리가 특히 뜻깊은 것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장이자 2020년 피아타 부산총회 조직위원장으로서 아파의 초청으로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하여 한국국제물류협회와 아시안물류협회 연맹 간 MOU를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한국 부산에서는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는 전 세계 물류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지역이고 정부의 신남방 정책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체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 중심의 한 아시안 물류협회 간의 MOU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9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피아타 총회는 2년 뒤인 2022년으로 연기되고 전 세계는 팬데믹 여파로 유무형의 피해와 함께 글로벌 물류계의 네트워크도 일시적이지만 단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물류 산업에도 변화가 찾아왔고 비대면 활성화로 인한 수출입 화물 급증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협력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이 싱크 앤 비즈, 다시 말해 정책 앤 연구와 비즈니스 세션이 동시에 개최되고 포럼 이후 비즈니스 세션의 발표 내용과 토론 내용이 정책과 연구기관에 전달이 되어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 마련 자료로 활용된다고 하니 그동안 늘 기대해왔던 그림들이 실현되는 것 같아 어깨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내년 피아타 총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20개국 2,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세계적인 물류 올림픽으로 2년 동안 단절된 환경을 감안하면 참석자가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피아타 화상 익스텐더 부회장 회장단 모임에서 언젠가 빨리 피아타 총회가 개최되면은 모두 만나고 싶다는 열망과 열의를 갖다가 더 느껴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 모두 내년 피아타 부산 총회에서 온라인이 아닌 대면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 준비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주제 발표와 토론을 위해 해외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참석해 주신 모든 연사님들 덕분에 포럼이 가능하였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건강과 행복과 모든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년 9월 비아타 부산 총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김병진 조직위원장님의 축사를 함께 청해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2019년 MOU는 상당히 뜻깊었습니다. 김병진 조직위원장님께서 베트남 초청을 받으셔서 한국국제물류협회와 아세안 물류협회 연맹이 MOU를 체결했고, 그렇기에 이번 포럼은 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내년 피아타 부산총회 개최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이번 순서는 더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 아파 아세안 물류협회 연맹 유키 누그라하완 회장님께서 기조 연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볼 예정인데요. 네, 기조 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Chairman.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If you are ready. Thank you. Thank you. The Honorable. Okay, can you hear me? If you are ready, begin your speech, please. I think he is about to proceed. Okay. Sorry, can you hear me? Yes, we can hear you. Okay. So let me start.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덕 한국국제물류협회의 회장 대행님, Kifa, 한국국제물류협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저의 절친한 친구인 김병진 조직위원장님, Honorable Council of AFA, 아세안 물류협회 연맹 관계자 여러분, 한아세안 물류 싱크 비즈 포럼 참석자 여러분. first of all, 먼저 Chairman of 아시아 물류협회 연맹 회장으로서 thanks to Kifa 이 중요한 포럼에 초청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Kifa 한국국제물류협회에 감사드립니다. has been the excellent partner 한국국제물류협회는 아세안 물류협회 연맹 아파의 좋은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헤쳐나갈 때도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Business Forum is an interesting 이러한 의미에서 한아세안 물류싱크 비즈 포럼은 매우 흥미로운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business 물류가 처할 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를 줍니다. 현재의 팬데믹 상황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is really challenging. 그러나 Excellent corporate 한국국제물류협회와 아세안 물류협회 연맹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AFA 물류업계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아파 아세안 물류협회 연맹은 inter 아세안 지역의 정부 간 기구로서 organization comprising 10 Southeast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으로 7 December 1991. 1991년 12월 7일 아세안과 유네스캅의 동반 기구로서 출범하였습니다. Logistic industry
accredited 아세안 물류협회 연맹 아파는 아세안 현장에 의해 인정된 유일한 물류업계 단체입니다. 아파의 사명은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물류와 공급망을 발전시키고 회원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연계 서비스를 통해 화물 운송을 원활화하는 것입니다. Republic of 아파는 한국, 특히 as 한국국제물류협회를 영내에서 가장 전략적인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the region as well creating strategic 그리고 또한 이러한 물류 산업의 발전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함께 수립할 것입니다. support its members 이를 통해 아파와 키파 회원사의 협력을 and wide 통해 회원사들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 the region and the 또한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세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역할을 증대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다 줍니다. optimism for the region to enlarge the role in economic 그리고 또한 of the population. 이제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People need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함께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and opportunity. 이로써 물류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아세안 지역은 지속 가능한 수송 물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Strategic provide recommend 이 전략은 지역 차원의 협력을 위한 행동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for national 지속 가능한 운송 전략이기도 합니다. transport. First, 먼저 for green freight policy 그린 프레이트 즉 녹색 운송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류 최적화 즉 공 컨테이너를 줄이고 물류센터나 해운 거래소를 도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전략에는 또한 화물 연계성을 위한 복합 운송 체계 즉 육로, 철도, 수로, 해상 운송으로의 전환도 포함됩니다. 또 화물 차량의 효율성 향상, 대체 연료 활용, 친환경 운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has also been 탈탄소화도 그 액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동 행동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송로 최적화를 통해 운송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fight 교통량을 감축시키고 minimizing empty load and optimize the fleet 공 컨테이너를 최소화하고 또한 선박량의 활용을 최정화시키고 탄소 집약도가 낮은 운송수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탄탄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운송업계를 COVID-19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팬데믹 대응 제초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화와 또한 digitalization 여러 가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습니다. in the cross-border. 그와 함께 Third, 세 번째는 through the realization 탄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운송업계를 위한 대출 등의 금융 혜택도 고려해야 합니다. for transport connectivity. 운송 연계성을 위해 적응 조치를 강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through implementing AFAM initiative. 아팜트 아세안 복합운송 프레임워크를 통한 완벽한 복합운송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RCEP 구성과 관련해서 키파와 아파의 협력 관계는 연구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In common 이를 통해서 2022 Fiata World Congress 부산 피아타 총회를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키파와 아파 협력 관계 덕분에 우리는 함께 pending issue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corporation project 두뇌 탱크와 업계 대표들이 함께 공동의 정책 과제나 사업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we have been challenged to create the 키파와 아파는
system between Kifa and ASEAN Federation 산업연구협력체제를 공동으로 구축하라는 과제를 받았고 그 근간이 되었던 것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었습니다. the mid to 우리는 아세안 한국의 물류산업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logistic business. We have to seek the best 운송 주선 업체들이 미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하며 sufficient 그러기 위해서는 아세안과 한국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of Korea consultative body in response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한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을 포함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운송주선 산업의 현재 니즈와 미래 발전 방향을 규명해야 합니다. logistic company member of AFA 아파와 키파 회원사들이 buyers in the service of delivery, 선적, 보관, 포장, 재고 관리, 그 외에 서비스의 판매자나 구매자들의 신뢰를 받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to Kifa 기빈 여러분, 아세안 물류협회 연맹의 회장으로서 저는 좋은 그 파트너가 되어주고 함께 산업을 발전시켜준 한국국제물류협회에 다시 감사하고 함께 회원사들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성공을 거두기 바라고 물류 서비스의 재고, 역량 강화, 디지털화, 또한 녹색 물류를 촉진하여서 우리 회원사들이 더 좋은 물류 서비스를 and health 제공하겠다는 의욕을 다질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네, 큰 박수 A big round of applause, please. Thank you very much, 말씀해 주신 것처럼 Chairman Yuki, for your keynote speech. We can see 지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과 아세안 물류기업 또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업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유키 회장님을 내년에 꼭 부산에서 직접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국과 아세안 국가에서 많은 분들이 한 아세안 물류 싱크 비즈 포럼 개막식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11시부터 정책 세션과 비즈 세션을 분리해서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정책적인 협력과 또 비즈니스적인 협력 방안과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아세안 물류 싱크 비즈 포럼 지금부터 비즈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비즈 세션은 3개의 세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전에는 첫 번째 세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을 통한 이 한 아세안 물류 산업을 주제로 준비했는데요. 각 세션별로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먼저 듣고 이후에 발표자와 토론자를 무대 위로 모셔서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오늘 세션은 전체 한국어,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 채널은 2번입니다. 그리고 발표자분들께서는 주어진 15분에서 17분 안에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세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엮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이죠. RCEP을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발표자로 정재환 관세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관세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관세사님께서는 오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한 한 아세안 물류산업 상생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국제적인 포럼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입니다. 사실 아침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규모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요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지금 앞에도 많이 앉아 계신데 전 세계적으로 송출되고 있다라고 하니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죠. RCEP을 통한 이제 물류 산업 상생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FTA가 이제 물류보다는 관세 인하 쪽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개별 FTA로 많이 체결되다 보니까 너와 나 사이에선 얼마나 관세가 인하되느냐,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원산지 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막대한 메가 FTA죠. 이런 RCEP을 통해 물류 쪽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로서도 아니면 RCEP에 가입된 모든 각 국가에 있어서도 큰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재환이고 이제 10년 이상 이제 관세사로서 실제 FTA 현업을 담당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행정학 박사로서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적인 측면을 같이 이렇게 다루어 보면서 RCEP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사실 제가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겁니다. 사실 RCEP이라고 하면은 일본 외에는 이미 우리나라도 FTA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개별 FTA와 비교하여 메가 FTA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첫 번째 이제 개별 FTA와 메가 FTA에 대한 그 비교를 이제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 RCEP 협정의 기대 효과입니다. 그럼 RCEP을 통해 이제 얼마만큼의 무엇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RCEP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미 RCEP의 모든 국가와 개별 FTA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RCEP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왜 유례 없이 우리나라가 아니면 전 세계가 이렇게 RCEP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FTA가 그렇습니다. 자유무역을 이제 WTO 체제 하에서 이제 자유무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자유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자유화해서 우리끼리라도 잘해보자라는 게 FTA인데 FTA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서만 혈육이 발생하다 보니까 삼국을 배제하는 즉 어느 정도 이제 지역화가 심화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누적 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FTA 상대 국가의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이제 우리나라의 원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FTA가 된 상대 국가의 관계에서 우리나라 물품일 뿐이지 그것을 삼국으로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가공을 하여서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인정되었다고 할지라도 FTA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충족하는 것이 힘듭니다. 또 어떤 FTA에서 요 품목은 개방이 되어 있고 어떤 FTA에서는 요 품목은 개방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들로 인해 결국 FTA 혜택을 보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 FTA가 하나씩 늘어갈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교육부가 FTA를 하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나라와 FTA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스파게티볼 효과라고 하죠. FTA를 모든 국가에 맞춰서 충족하는 것이 오히려 FTA로 인한 혜택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메가 FTA 요점은 그겁니다. 이미 우리가 개별 FTA가 되어 있을지라도 이것을 하나의 국가로 본다라고 하면은 즉 단일 원산지 규정과 단일의 원칙과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 되는
직접 운송 원칙에 대한 완화,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각 국가와의 FTA를 활용하기 위해 발생했던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또 하나, 이것을 하나의 나라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단일의 영역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물류 거점을 활용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RCEP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이제 큽니다. RCEP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으로서 인구, GDP, 수출입 전 세계 30%에 육박하는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RCEP 회원국 개별 FTA 체결 현황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국가와 이제 FTA가 되어 있거나 서명 타결되거나 특히 이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RCEP은 내년 발효를 앞두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RCEP이 기대를 모으는 것은 누적 조항 때문입니다. 누적 방식이죠. 기존의 개별 FTA라고 하면은 FTA 상대 국가의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아니면 상대 국가의 원재료를 사용해서 부가가치를 활용했을 때 원산지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면은 RCEP은 RCEP에 엮인 모든 나라들의 그런 원재료들을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만 이제 원재료를 수입하는 이제 그런 단점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적 기준 확대 적용으로 인해 이제 특혜 원산지의 수출입 활용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RCEP 회원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중 RCEP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원산지가 확인되는 원재료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산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누적 방식을 기존 개별 FTA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수의 국가와 FTA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단점이라고 하면은 수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원산지 규정이 늘어납니다. 특히 이 국가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저 나라에선 인정이 안 되고, 그렇다고 저 나라에 맞춰서 원산지를 부가가치를 변경하거나 원재료를 변경하며 앞서 세팅되었던 이 나라에 대해서는 다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원산지 증빙서류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그래서 결국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나라와 FTA를 하고 있는데 FTA 활용률이 특히 중소기업을 위주로 저하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우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무역 흐름을 저해하는 역기능이라고 해서 개별 FT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쪽이 수출을 많이 하고 한쪽이 수입을 많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수출입 현장에 있다 보면은 관세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0%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비관세적인 측면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몇몇 국가들에서 이제 비관세 장벽을 계속 강화하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면이 심화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FTA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관세 장벽을 통한 무역 흐름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도 이제 사실이었습니다. RCEP, 즉 메가 FTA 역할이라고 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확대됩니다. 이 국가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인정됐고 저 국가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았던 기존 개별 FTA와 비교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기회 확대, 즉 교역상 제약이 완화되는 것이고, 회원국의 원재료에 대한 기업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아무래도 기존에는 개별 FTA에서는 원산지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나라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FTA 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RCEP으로 묶인 그 모든 나라들의 원재료를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선택권 확대, 즉 수입의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는 원재료의 역내 조달, 수입선 변경 요인, 역내 가치사슬 구축 및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 누적을 통한
글로벌 밸류 체인 구축, 즉 투자 유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내 분업 및 협업 체계가 구축되고 지역 통합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너와 나 우리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 모든 국가를 합쳐서 지역 통합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면서 광범위한 자유무역 지대가 창설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FTA가 관세 인하 측면에서 집중을 하였다고 하면 RCEP은 물류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RCEP 이전의 개별 FTA의 물류 비용은 우리나라에서 저 나라로, 우리나라에서 저 나라로, 즉 물류 거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개별 FTA가 체결된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RCEP을 통해 특히 이제 보세 창고도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등으로 많이 이제 그 물류 기지를 이전하고 있는데 그런 허브 항을 통해 아니면 그런 허브 국가를 통해 그 장소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그쪽에서 전 세계로 즉 RCEP 국가로 이동시킨다고 하면은 상당한 물류 비용의 절감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물류 상생 전략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화면에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FTA 특혜 관세로 인한 이득, 이제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죠. 이것보다는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운송비용, 특히 직접 운송 원칙으로 인한 이 운송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FTA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RCEP을 통해 이제 개별 FTA 물류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웠던 이제 허브 지역을 통해 물류가 활성화되면서 단위당 운송 비용이 절감되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즉 한 곳에 생산 기지를 중점시킨다고 하면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생산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개별 FTA와 이제 RCEP의 차이가 이 화면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베트남을 통해 이제 호주나 아니면 RCEP 3국으로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 과연 한 베트남 FTA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 한 호주 FTA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 또 하나, 단순히 우리나라 물품을 베트남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BWT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냐, BWT 보세 창고도 거래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보세 창고도 거래는 인정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보세 창고도 거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우리나라 물품을 이동시켜 창고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가공을 목적으로 현지에서 가공했다라고 했을 때, 즉 현지 원산지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FTA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거 개별 FTA에 있어서는 이렇게 중간 기지를 활용하는 그런 업무가, 그런 수출입이 제한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불편했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단일 국가로 엮여 있기 때문에 중간 국가를 활용해요. 그것을 단순히 창고로 활용하던 그 국가에서 생산을 하여서 그 국가가 원산지가 되든 상관없이 RCEP에 포함된 모든 국가로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RCEP 협정의 기대 효과라고 하면 원산지 규정의 간소화로 인한 FTA 활용의 편의, 그리고 추가 개방을 통한 FTA 적용을 상향, 그리고 인증 수출자 제도를 통해 특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에 있어서는 기간 발급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인증 수출자를 통해 원산지 발급이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많이 자유로워지겠죠. FTA에 대한 그런 절차가 간소화된다라는 건 수출이 확대되고 영내 기업 간의 가치 사슬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RCEP을 통해 직접 운송 기준이 완화된다는 것, 그래서 영내 물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 물류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것, 이것을 가장 큰 RCEP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하면 수출 물품이 수출 당사국을 출발하여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하나여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중간 허브항을 경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FTA마다 비가공 증명서 혹은 이제 통과 선화증권 등 이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상이했고, 이 요구 서류 때문에 정부와 이제 수출입자 간 분쟁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RCEP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서 직접 운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완화된 것이 이제 RCEP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대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통과 선화증권, 복합 운송 증권 등 FTA마다 요구하는 그런 직접 운송 원칙에 대한 그 서류가 달라서 복잡함이 있었다라고 하면, RCEP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한 신규 규정 도입뿐만이 아니라 특히 기존 FTA, 특히 한 아세안 FTA와 비교하여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FTA에서도 기존 FTA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통관 및 무역의 원활화, 즉 비관세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면이라고 봅니다. 이 RCEP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전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허브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나라 물품이 자국을 중심으로 운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인건비가 조금 더 저렴하거나 아니면 물류가 조금 더 저렴한 그런 국가로 이동하여서 생산 기지를 이동하여 이제 수출입을 증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시 이제 그 토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재환 관세사님께서 이 RCEP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의 FTA와 또 어떤 차별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토론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 세션 첫 번째 세션은 RCEP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세션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공식 발효를 앞두고 이제 앞으로 또 수출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고,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겠죠. 자, 그것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와 발표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의 토론을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면, 이정환 피아타 국제물류협회 사무총장님 함께 하실 거고요. 그리고 김승현 포맨 해운항공 이사님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를 해주셨던 정재환 관세사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스탠리림 아파 명예사무총장님 모시고 저희 깊이 있는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무대로 모셨는데요. 먼저 그러면 이정환 사무총장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개브로드 바이스 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울러 저는 피아타 2022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명예직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지한 박사님과 그다음에 그 미스터 스탠리 림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국제물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몇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무역 구조를 보면 1948년 가트, 그다음에 1995년 WTO 이렇게 다자주의 무역 구조에서 FTA, 나프타, EU, TPP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제를 하고 있는 RCEP 이렇게 양자주의, 지역주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자주의가 세계를 하나의
블록으로 영내 역의 무역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은 있지만은 많은 부분의 파일을 또 선진국이 가져갔다고 보는 그런 시선도 있고요. 이를 세계를 배타적인 지역 블록으로 형성하는 이런 RCEP 같은 무역 지역주의는 보다 영내 무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주된 시선입니다. 어찌됐든 지역주의든 다자주의든 국제 물류 활성화를 가중시킨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제 운송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국제 간의 재화의 위치 변화를 통한 가치 형성에 기여하는 용역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경영 환경 속에서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품질과 가격이 맞다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공급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 공장과 수송 배송을 위한 물류센터 등도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경쟁력이 있는 장소가 있다면 세계 어디든지 설립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 간 교역 활동을 더욱 발달시키고 국제 물류 운송의 중요성을 더욱 과중시키겠죠. 그러면 국제 복합 운송이 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UN 국제 복합 운송 조약을 보면 국제 복합 운송인이 화물을 자기의 책임하에 인수하여 어떤 국가의 일정 지점으로부터 다른 국가의 인도 예정 지점까지 복합 운송 계약에 의거하여 적어도 두 종류 이상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실행한 화물 운송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제 물류와 국내 물류의 차이점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의 증가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만들어서 서울에서 판매할 때 물류 비용과 부산에서 만들어서 뉴욕에서 판매할 때 물류 비용 증가 이런 거죠. 부수적으로 뭐 서류 작성의 복잡성 뭐 이런 등등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비용의 증가입니다. 이렇듯 국제 물류가 국내 물류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기업의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국제 물류는 그 전략적 가치가 더 커지겠죠. 또한 기업은 국내외 다양한 지역의 생산 공장, 물류 창고, 대리점 등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부품, 완제품 등의 운송이 활발할수록 국제 물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애플의 경우처럼 글로벌 기업들은 원자료와 제품의 반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죠. 짜라의 경우처럼 상품 종류의 다양화, 수요의 세분화, 그리고 패션화 이런 니즈에 따른 리드 타임 단축, 배송의 효율화 등 물류 서비스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고 PLC,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PLC 단축에 따른 탄력적 물류 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은 이러한 국제 물류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RCEP는 영내 무역 활성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로지스틱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용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뭐 글로벌 회사들은 거의 100%, 그다음에 로컬 회사들도 뭐 프레이트 포워드 대신에 로지스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어원은 나폴레옹 전쟁 때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 때 로지스티쿠라는 프랑스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군수물사 관리 때 이용을 했다 그러죠. 이거는 물품의 포장, 운송, 하역, 보관, 관련 정보 및 서류 관리 등 물류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서 이런 용어를 짚었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로지스틱 회사를 정부에서 오피셜하게 인정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국제 물류 주선업, 영어로는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Business 이렇게 등록증 자체가 국제 물류 주선업 등록증입니다. 그냥 서울시 교통과에서 발행합니다. 세상은 국제 물류에 이렇게 로지스틱 영역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은 아직 프레이트 포워딩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국제 복합 운송업이든 국제 물류 주선업이든 여하튼 우리 같은 로지스틱 회사들은 어떤 전략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선 국제 물류를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 측면에서 보면 그 대상 시장이 주로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고객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제 물류 시스템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해외 시장에서 적절히 제공되도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물류 관리는 물류 조직 구축, 국제 환경 분석, 전략 계획, 물류 운영 계획, 물류 실시 상황 관리, 평가 개선의 절차에 따른 CIP, 즉 Continuous Improvement Plan을 세워야 하고요. 이런 CIP에 의한 비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의 가장 큰 차이는 비용이라고 했듯이 일반적으로 국내 물류에 비해 수송 거리가 길고 재고율을 높게 가져가야 되는 국제 물류에서 운송과 재고 문제는 국제 물류 효율화의 최대 관건이죠. 국제 물류 활동을 총 비용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눈에 보이는 비용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요소가 더 중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측면을 항상 파악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물류비의 비용 구조는 크게 운송 비용과 운송 관련 재고 비용이 있습니다. 운송 비용은 크게 운임과 기타 부대 비용이 있고요. 운송 관련 재고 비용은 크게 안전 재고 비용과 수송 중 재고 비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측면, 적절한 재고에 대한 비용, 그리고 그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서 국제 물류는 80년대 지역별 현지 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는 국제적 거점 물류 체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HP의 포스트폰 스트래티지가 나오는데요. 지연 전략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한국에 도입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뿌듯한데 MBA의 사례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은 로지스틱 영역을 요구하는데 프레이트 포워딩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떤 나라의 로지스틱 회사들의 경쟁력 약화는 세계로 진출하려는 그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19년 사우스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그 피아타 총회에 참석했을 때 전임 회장님이셨던 미스터 바밧 바다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We are not freight forwarder anymore. We are logistician. 대충 그런 말씀이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제 국제 물류 종사자는 단순히 물류비의 비용 구조 중 운송 부분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비용을 수출자와 수입자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RCEP 등으로 국제 물류의 중요성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운송 비용과 아울러 포장비, 창고 보관료, 수송 중 단위 시간당 상품 가치 감소율, 이자, 보험료, 관세 등 부대 비용, 그다음에 납기 지연에 따른 손실 비용, 이외에도 수출자와 수입자의 계약 체결 시 쌍방의 이해관계, 현지 상황에 따른 다양한 추가적인 물류 비용 항목들을 수출자와 수입자와 더불어 관리해야 하며 실제로 이런 고객의 이런 니즈가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로지스틱 회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효율의 극대화 지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혹시 이렇게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효율의 극대화 지점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우리 내년에 열릴 피아타 2022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미스터 스탠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RCEP, 이 국제 물류를 활성화하는 데 국제적인 흐름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나라의 로지스틱 기업들이 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비용을 낮추고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문제 제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스탠리 림 명예사무총장님께 질문까지 바로 이어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년에 열린 이 피아타 부산 총회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As the Congress 이정환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피아타 2022 총회는
October next year. 내년 10월에 개최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직 한참 남아 있죠. 그러나 지금 그 이슈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World Congress, which clearer 그래야만 부산 총회 때 이 문제가 좀 더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아타 총회는 좋은 플랫폼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역, 물류, 그리고 기후 변화도 포함이 되어서 녹색 물류, 지속 가능한 물류 등등이 논의될 것입니다. important that the Fiesta World Congress 제가 생각했을 때 피아타 총회가 to address quite a number of issues. 몇 가지 많은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할 것인데요. 도움이 될 것인데요. 한국에서도 여러 정부 기관들이 참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물류 산업 측에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Infrastructure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라든가 어떻게 smart solutions 이러한 인프라를 지원할 것인지 IT 기반의 솔루션 등등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물류로 나가는 방향 등등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RCEP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류 비용과 무역 원활화라고 봅니다. 피아타 총회라고 하는 플랫폼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강조하고 또 아태 지역에서 이러한 이슈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또 복합 운송 체계까지도 논의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피아타 총회는 and I hope that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이 될 것이고 세계 많은 대표들이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 훌륭한 연사들이 피아타 총회에서 발표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결실이 있을 것이고 그 회의 결과가 물류업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피아타 부산총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또 나눠주셨습니다. 이 국제무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IT 기반의 솔루션, 또 지속 가능한 물류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토론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승현 포맨 해운항공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포맨해운항공의 김승현입니다. 저 관세사님이나 또 미스터 스탠리님이나 아니면 또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대표님까지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저는 오늘 RCEP에 대해서 제가 오늘 미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참 정돈된 자료를 가지고 오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생각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세사님께 질문 드리는 거로 제 순서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 주신 대로 전 현업에 있다 보니까 특히 저희는 중소물류회사고요. 또 사실 저희도 대기업 거래를 하고 있지만 중소화주사랑 거래가 많습니다. 관세사님 설명 주신 대로 실제로 그간 벌어졌던 FTA가 과연 중소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베네핏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비용 자체가 실제로 관세 인하로 얻는 이익보다도 더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는 국가와 또 FTA를 하게 되면은 이것 또 컨설팅을 받아야 되나, 저번에 받았던 컨설팅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 이거 듣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마치 EU처럼 우리도 아시아 지역에 어떤 경제 블록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던 바고, 특히 설명 주신 대로
RCB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물류 코스트의 절감이죠. 이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도 물류 현업에 있는 그 입장에서 뭐 직접 운송의 원칙이 배제된, 어떻게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아까 그 저기 PT에서 보여주신 그 그림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보세 창고들의 역할이 강화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물류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뭐 이게 RCEP 다 좋은 거고 뭐 이런 거긴 하지만 현업에서 걱정거리를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듣는 몇 가지를 좀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아까 저희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물류사들의 그 상황이, 저희 한국에서의 이 물류 기업들의 상황이 그다지 글로벌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이게 로지스틱 서비스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일단 뭐 기업 자체도 많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정부의 어떤 일종의 규제도 있고 또 정부 정책상의 어떤 미비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많지 않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또 로컬 그 물류업자들 중에서 보면은 좀 큰 곳들이 이제 이자 물류사, 보통 이제 화주 기업과 같이 있는 계열사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물류 기업 자체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조금 제한점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물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저는 물류를 해서 저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긴 하지만 저희랑 거래하는 화주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RCEP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물류 허브를 사용해서 이 물류 허브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일반적인 수출일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물류비 코스트가 절감된다는 내용인데, 아까 두 가지 설명 주셨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원료를 그 수입을 한 다음에 가공 이후에 수출할 경우에 한국을 물류 허브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요새 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데 해외 진출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물류 허브를 활용해서 제3국 수출하는 방식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뭐 이 관사장님께 제 질문 드릴 내용 중에 뭐 첫 번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식의 좋은 협정을 가지고 우리나라 물류 기업이나 화주 기업들이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희도 뭐 조사를 해봤지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아직도 해외 진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이요. 그 이유는 사실 국제 원재재 가격이라는 것들은 이제 뭐 세계가 글로벌 밸류 체인화되다 보니까 거의 뭐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하면 더 싼 인건비를 추구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낮은 생산 단가를 만들까로 치우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외국 베트남이라든가 기존의 중국이라든가 진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이런 지역에 물류 허브가 생겼을 때 한국 물류 기업이 이쪽에서 물류 허브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또 내지는 또 똑같이 저희 화주 기업들이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한국 물류 기업들이 베트남, 뭐 인도는 물론 들어가지 않았지만요, 아시아 지역에 이런 물류 허브 지역에서 혹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관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시고, 노파심에서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뭐 스테리님 계시겠지만 어차피 지금까지 물류 허브 역할을 하던 몇 개의 나라가 있었고요. 이 나라에 이런 물류 허브가 다 몰려서 오히려 물류 코스트가 줄어드는 게 제한적이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여기 중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허브가 다 몰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고요.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RCEP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까 스테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협정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꿀 건 저도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라는 것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생산에,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완제품을 소비하는 나라도 소비도 물론 하겠지만 그 역할보다는 오히려 생산과 또 원료를 공급하는 측면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호주 같은 나라는 아니겠지만요. 그렇다면은 이 RCEP에 있는 이 어떤 이 원산지 제도라든가 어떤 이 영내에서의 그런 거래들의 뭐 통일성 또 편의성은 존재하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상대가 있듯이 이 RCEP 국가들이 제품을 주로 팔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나라들과의
나라들과 수출을 할 때 과연 어떤 원산지 증명을 받을 것인지, 또 한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많이 지적되는 내용인데요. TPP가 있고 또 최근에 CPTPP가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 거기하고의 또 어떤 균형 문제점이 있을지 혹시 예상이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 질문으로는 역시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들어가 있는 이 알셉 규정상에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알셉 규정 자체만으로 한국 제품들이 알셉 규정하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과연 미국 수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 혹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승현 이사님께서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과연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국제 물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시면서 우리 정재환 관세사님께 3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아세안 지역들의 물류 허브를 구축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한국 물류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발표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이제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처음 업무를 시작했을 때 저희 사수한테 들은 말이 그겁니다. 10년 전인데 10년 전보다 물류비가 더 싸졌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년 전보다 비용이 더 싸졌다. 아무래도 물류 비용은 계속 절감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류 회사들이 말씀 주셨다시피 이건 로지스틱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서비스보다는 일부 가격 경쟁에 집중하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들은 또 인건비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또 인도네시아로 또 거점을 이동해 나가고 가면서, 사실 저도 이 발표를 앞두고 여러 자료를 조회해보고 취합해봤을 때 사실 많은 나라들이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과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취약하지 않나. 그래서 질문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물류 회사가 과연 그런 알셉에 있어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저는 사실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더불어서 또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머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알셉을 통해서 협정국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제 이 생산 제품들을 실제로 많이 팔고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고 혹시 불이익은 없을지, 또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포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질문이 좀 포괄적이어서 네. 정확한 질문의 요점을 한 번만 더 이렇게 말씀. 예를 들어서 그 알셉 규정상으로 우리가 충실하게 규정을 지키고 또 원산 증명을 규정을 지켰을 경우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주로 제품을, 게다가 저희뿐만 아니라 이 알셉의 많은 국가들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뭐 양자든가 다자 형태라든가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규정 활용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게 아닐까. 오히려 저희가 원칙적으로 원했던 것들은 이런 식의 어떤 생산자 국가들의 어떤 블록과 동시에 또 소비할 수 있는 국가, 뭐 TPP 형태, 예를 들어 미국 위주의 TPP 형태, 뭐 지금 다시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식이었으면 이런 걱정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저희 제조업체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만약에 이러다가 문제가 되게 되면은 미국 수출하는데 혹시 또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제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저희 화주 기업들 대표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알셉 자체가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우려되는 게 아마 방금 질문 주신 그거일 겁니다. RCEP을 벗어났을 때 예를 들어 이제 RCEP 국가 내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그 국가가 원산지가 되었을 때 RCEP 외 국가로 수출할 때는 사실은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왜냐면 RCEP 자체가 이제 전 세계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70%는 이제 외부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의존도가 이제 이런 아세안 국가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그다음에 EU에도 상당히 집중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이제 이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면은 이제 다른 국가 지역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오히려 이쪽 국가 내에서는 원산지가 인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미국이나 EU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쪽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결국 또 하나의 그런 지역 차별? 그럼 또 하나 이게 너무 이쪽에 집중하다 보면은 여기서 벗어난 국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보호무역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CEP도 그렇고 이제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좋은 게 이제 RCEP의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 FTA가 또 되어 있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이제 TPP가 됐건 다른 이제 메가 FTA도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도 계속 이제 활성화를 해서 저는 RCEP을 시작하여 몇몇 개 중요한 이제 메가 FTA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이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사실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 이제 미중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이제 많이 고생하셨죠. 네, 고생이 좀 많기는 했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 이 RCEP 내에서는 이제 무역이나 통관의 원활화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 RCEP 국가가 3국가의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과연 RCEP의 규정만으로 과연 강제적인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부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질문 주신 모든 요점은 RCEP을 벗어난 3국가의 관계에서의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 역시 이제 유의를 하고 이제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그런 부정적이라고 하면 뉘앙스가 좀 그런데 RCEP을 벗어났을 때 그런 예상치 못한 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대응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외를 생각했을 때 또 많은 고민들과 질문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이 포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스탠리 림 명예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이 토론을 들으시면서 방금 뭐 이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혹은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뭐 한 가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일단 그 물류 허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물류 허브라고 하는 것은 근접성, 라든가 연결성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와 같은 제조 국가들,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베트남과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으로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하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들 국가는 생산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물류 쪽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물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조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류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개별 정부들이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죠. 창고를 짓는다든가 도로를 짓는다든가 항만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또 공항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죠.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어떤 초대형 선박이라든가 그 화물 선박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등과 같은 큰 물류 허브가 되는 공항이 있는 곳을 통해야 되죠. Coming out and then come to Singapore and then they connect
일단 싱가포르를 통해서 작은 비행기로 싱가포르까지 물건을 실어 나르고 그다음에 거기서 큰 화물 항공기로 옮겨 실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상품을 보내죠. 이 물류 허브가 그런 의미에서 생산국에 꼭 있는 것이 이상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가 적다면, 부가가치가 특히 적다면은 굳이 어떤 연결성을 위해서 물류 허브까지 가는 것이 좀 불합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물류 허브는 연계성과 관련해서 그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되고 소비자와의 근접성을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도 그렇지만은 많은 국가들이 항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큰 선박만을 위해서 상만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스템 등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항을 할 때 그 코스트가 줄어들게 하는 것이죠. 뭐 항공사나 또는 해운사가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RCEP 국가들 간에서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이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RCEP 협정이 발효하면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생산을 했을 때 그 허브 자체에서 이것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한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데요. RCEP이 발효되면 이러한 것들이 차차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물류 허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가 물류 허브를 준비하면서 또 어떤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세션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한 아세안 물류 비즈 싱크 포럼 첫 번째 세션은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두 번째 세션 물류 서비스 디지털화 한 아세안 물류 기업 협력 오후에 다시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